한 병원에서 유난히 환자들이 많이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의료 사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1970년대 미국 켄터키와 오하이오의 병원들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던 상태의 환자가 밤사이 급격히 악화되어 숨을 거두고 심장병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는 믿기 힘든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기록에는 의례적으로 자연사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나 그 미스터리하고 불길한 죽음의 곁에는 놀랍게도 늘 같은 인물이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하비. 지역 언론과 전미 언론은 그를 두고 죽음의 천사 혹은 사신이라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하비는 1952년 4월 15일 오하이오주 해밀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후 켄터키의 작은 마을인 부네빌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종교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장 과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10대에 학교를 중퇴하며 학업을 포기했고 이후 잠시 미 공군에 입대했지만 두 차례의 심각한 자살 시도 끝에 결국 전역하게 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는 18세가 되던 해인 1970년 켄터키 런던에 위치한 메리마운트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끔찍하고 잔혹한 연쇄살인 행각이 시작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놀랍게도 고통받는 환자를 돕고 싶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초기 범행 방식은 주로 베개로 환자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키는 것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가장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살해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수법은 점차 더욱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시안화물, 인슐린 과다 투여, 비소, 모르핀 과다 주입 등 다양한 독극물과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에게는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고의로 중단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오염된 체액을 이용해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켰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자연사처럼 보이게끔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병원 환경은 그의 범행을 은폐하고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위독한 상태에 있던 환자의 죽음은 쉽게 자연사로 받아들여졌고 그 누구도 간병인의 행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비는 메리마운트 병원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이후 신시내티 VA 병원, 드레이크 기념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병동에서 유독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뒤늦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병원 내부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대수롭지 않게 자연사로 받아들여졌고 특별한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절대적인 수준이었으며 간병인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세밀한 감시나 행위를 추적하는 절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시스템과 사회적 맹점은 도널드 하비가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쇄살인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든 구조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이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을 자신의 살인 놀이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병원 내부를 넘어 병원 밖의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동성 연인이었던 칼 휘웰러를 독살한 혐의를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비소를 섞어 서서히 휘웰러를 병들게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휘웰러의 아버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독살했다고 자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웃 여성에게는 고의로 간염 혈청을 투여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이웃 한 명 역시 비소를 이용해 살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병원 밖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들 역시 초기에는 단순한 자연사나 질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의 인물, 즉 도널드 하비의 범행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교묘하고 치밀한 살해 수법과 당시의 허술한 수사 시스템이 맞물려 진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과 연인은 그가 베푸는 친절 속에 감춰진 악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987년 마침내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시내티 VA 병원의 특정 병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들이 연이어 보고되었고 뒤이은 부검 과정에서 놀랍게도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었고 결국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 4월 도널드 하비는 마침내 체포되었고 그의 끔찍한 연쇄살인 행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초기 신문 과정에서 무려 24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와 자백을 통해 그는 총 37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최대 8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의 숫자는 37명이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암시한 숫자는 단순한 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그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전례 없는 종신형 28개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오하이오주에는 사형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비에게는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 28개는 사실상 그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매우 가혹하고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위치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쓸쓸하게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그는 교도소 안에서 같은 동료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그는 이틀 뒤인 3월 30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던 죽음의 천사는 결국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죽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또 다른 범죄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도널드 하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고통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 존재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일종의 자비로운 죽음의 천사였다고 굳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료적 판단 권한을 가진 정식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단 한 번도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명백하고 잔인한 살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하비가 저지른 안타까운 진실은 그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은 본래 생명을 지키고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성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원은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인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의 죽음은 의료진에게도 사회에도 너무나 쉽게 자연사로 받아들여졌고 그 허술한 틈새에서 한 간병인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도널드 하비 사건은 당시 의료 시스템 내부 감시의 부재, 직업적 신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통계적 이상 신호를 제때 포착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의료진을 신뢰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는 마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비극이 시작될 수 있음을 도널드 하비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병원 내부에 필요한 감시와 보고 체계는 충분했는가? 환자 안전을 위한 윤리적 의무는 제대로 지켜졌는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숫자는 37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암시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실제 희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치는 끝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이 더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상징인 하얀 가운이 언제나 안전과 생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섬뜩한 사실입니다. 의료 윤리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한 개인의 악행은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끊임없는 개선과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도널드 하비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결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독단적인 판단으로 타인의 귀한 생명을 강제로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병원이라는 신뢰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가? 의료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당신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희생자 숫자인 37명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판단 속에 그리고 사회 전체의 깊은 성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하비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의료 환경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